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이론을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름하여 행복한 피자의 전설이라고 부릅시다. 수많은 세대를 걸쳐 내려온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피자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피자 가게는 단순히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피자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 피자 프로젝트였습니다. 피자 가게의 주인인 알렉사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이론에서 큰 영감을 받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피자를 통해 이루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사는 밀의 이론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날 어떤 재료가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본 후 설문 결과에 따라 피자의 종류를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짭짤한 맛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녀는 엔초비와 올리브를 사용한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대다수가 달콤한 맛을 선호한다면 파인애플과 해물 얹는 하와이안 피자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자를 통해 행복을 전파하는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인기를 끌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의견이 점점 더 첨예하게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설문조사의 결과가 극명하게 나뉘게 된 것입니다. 어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매운맛을 선호했지만 오늘은 달콤한 맛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알렉사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진정한 행복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알렉사는 공리주의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은 단지 다수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개인의 지속적이고 진정한 만족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피자 레시피를 통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무지개 피자를 만들어 여러 가지 맛이 조화를 이루게 한 피자를 개발한 것입니다. 무지개 피자의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자를 맛보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부분을 발견하며 만족했고 서로 다른 부분을 추천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피자를 통해 진정한 소통과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알렉사의 피자 가게는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종종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인간의 취향을 반영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각자의 행복을 존중하며 그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피자를 만드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입니다. 행복은 때로는 표면적인 것 이상을 봐야 하며 이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통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진리와 지혜를 구하는 여정을 끝내지 못하는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피오스였습니다. 소피오스는 플라톤의 제자들 중 한 명으로 이데아론에 큰 감명을 받았지만 그 이론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할지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오스는 고향 마을의 작은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데아론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단상을 오르며 말했다. 친애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보는 세상의 진정한 본질, 즉 이데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의 당찬 선언의 사람들은 호기심과 약간의 의구심을 보이며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의 한 농부가 말했다. 소피오스, 당신은 우리가 매일 보는 것들이 불완전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매일 앉는 의자가 불완전한 것이란 말인가? 소피오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요. 우리가 앉는 의자는 완전한 의자의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자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며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것입니다. 농부는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완전한 의자란 무엇인고? 소피오스는 잠시 고민하던 이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상적이며 아름답고 그 이상 완벽할 수 없는 상태의 의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의자는 그것을 닮으려 하지만 결국 불완전함을 면치 못하죠. 이때 한 여인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사랑도 이데아가 있단 말인가? 내 남편이 나에게 주는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저 높은 곳에 완전한 사랑이란 것이 있다는 말인가? 소피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사랑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사랑의 이데아를 닮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데아론에 의하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의자, 그리고 완전한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이상적 형태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갈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데아론이 단지 흥미로운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더 나은 것을 갈망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완전한 의자, 더 완전한 사랑,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철학적 지침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좀 더 이상적인 무언가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소피오스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야말로 플라톤이 진정 원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마을에서의 그의 철학적 전파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유쾌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대 아테네의 어느 한 여름날 소크라테스는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끌벅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철학적 탐구를 이어가기 위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플라톤이 다급히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플라톤은 숨을 헐떡이며 선생님, 큰일입니다. 아포톤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아테네에 와서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군요. 그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며 지식의 대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지혜를 한번 시험해 보아야겠군. 플라톤, 그와의 대화를 주선해 줄 수 있겠니? 플라톤은 곧바로 아포톤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며칠 후 소크라테스는 아포톤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아포톤은 자신만만하게 소크라테스를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크라테스요, 나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겠지요. 내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고 들었네.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네. 자네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안다고 확신하나? 아포톤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과학, 철학, 예술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제 지식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아포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이지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것은 나의 무지, 즉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 아닐까?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네. 아포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지만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고 나니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포톤과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아포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그는 이후로 더 많은 탐구와 배움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쌓아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후일담으로 아테네에선 아포톤 같지 말지어다 라는 재미있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할 것을 권장하는 풍자적인 표현이 되었죠. 이렇듯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는 우리에게 겸손의 미덕과 끝없는 배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웃음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마을의 철학자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카페에는 음악 대신 책 향기가 진동하고 한쪽 벽에는 사색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죠. 그리고 이곳에는 영원회귀라는 이름의 독특한 커피가 인기 메뉴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커피는 한번 마시면 순간적으로 같은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철학자 하인리히가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마침 그때 이사벨이라는 젊은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하인리히 옆에 앉았습니다. 이사벨은 복잡한 얼굴을 한 채로 하인리히에게 물었습니다. 하인리히 선생님, 제가 최근 니체의 영원회귀 개념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모든 것이 반복된다는 상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으려 하는 거죠? 하인리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영원회귀로 미래를 보는 독특한 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벨, 상상해봅시다. 당신이 지금부터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당신은 이 한 잔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마시는 이 커피는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기호일 수도 있고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는 위로일 수도 있죠.
만약 그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사벨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중요해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하인 이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영원 회귀라는 개념은 삶의 무게를 더하는 동시에 그 무게를 긍정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매 순간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것이 다시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만들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운명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주어진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카페의 다른 손님들도 귀를 기울이며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느새 이사벨의 표정에도 약간의 이해와 함께 여유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인 이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커피는 이전과 같은 커피였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영원히 반복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는 그 순간을 신중히음미하고 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사벨은 카페에서 종종 영원 회귀 커피를 주문했고 그 커피가 전해주는 평온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 잔의 커피에 반복될지 모를 수많은 삶의 순간들에 대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작은 카페는 각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순간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